한국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항의도 협박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그 침묵을 가볍게 넘겼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정밀하고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믿었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평가했습니다. 기술만 얻으면 된다는 오만함 속에서 우리는 신뢰를, 관계를, 그리고 스스로의 자격까지 잃었습니다. 한국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무 말 없이 시스템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기술을 산 줄 알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고백합니다. 사연 시작 전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야누시 노바크라고 합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태어나 폴란드 국방대학교 무기체계연구소에서 18년째 수석연구원으로 일해왔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국제 방산협력 분석과 무기 도입 리스크 평가, 그리고 나토 표준화 프로그램 설계였죠. 이 일을 시작한 건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군사학을 전공했는데 졸업 무렵 우연히 참석한 나토 방산 세미나에서 무기체계 분석의 매력에 빠져버렸거든요. 폴란드 방산업계에서 무기체계 선택은 언제나 민감한 분야였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까지 어느 나라의 기술을 받아들이느냐, 어디에 예산을 배분하느냐에 따라 외교의 방향도 바뀌곤 했죠. 저는 그 모든 협상과 이해관계의 중심에서 항상 현실적인 해법을 고민해왔습니다. 그래서 감정보다 계산을 믿었습니다. 협력보다 효율을 중시했고요. 정치는 감성으로 움직이지만 군사 시스템은 철저하게 이성적이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18년간 수많은 계약을 분석하면서 저는 하나의 철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협력은 결국 이해득실의 계산이라는 거였죠. 각국의 정치적 수사나 우정 어린 발언들은 그저 포장지일 뿐이고 실제로는 누구나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냉정한 현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상대방도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사고할 거라고 전제했습니다. 신뢰나 도덕적 의무 같은 건 계약서에나 적힌 미사여구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2년 전 폴란드 국방부의 요청으로 군사기술 자문관 자격으로 바르샤바 국방청에 파견되었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한국과 체결 예정이던 대규모 무기 도입 계약, 차세대 전투기 KF-21과 해상 초계기, 그리고 현지 조립 공장 건설 프로젝트의 기술 평가와 리스크 분석이었죠. 당시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의 최전선 국가로 떠오르고 있었고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통해 자주 국방의 상징을 만들어 내려 했습니다. 처음 한국이라는 선택지를 들었을 때 솔직히 좀 의외였습니다. 유럽에서 한국은 여전히 제조업 강국 정도의 이미지였거든요. 삼성, LG 같은 전자제품 회사들로 유명하지만 군사기술 분야에서는 아직 검증이 덜 된 나라라고 여겨졌죠. 물론 최근 몇 년간 K방산이 주목받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여전히 독일이나 미국 시스템에 비하면 대안 정도의 위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분위기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일부 고위 관료들과 정책가들은 한국을 단지 값싸고 마른 공급처로 여겼습니다. 기술만 넘겨받으면 한국과 멀어져도 상관없다는 발언이 회의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오가기도 했죠. 동양 애들은 어차피 우리 기준에 맞춰서 할 거야라는 식의 편견 섞인 말들도 들렸고요. 그때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국은 꽤 까다로운 나라일 텐데 이게 과연 매끄럽게 갈까? 하지만 제 머릿속엔 여전히 관계보다 결과라는 원칙이 박혀 있었습니다. 제 본업은 신뢰를 따지는 게 아니라 계산을 따지는 일이었으니까요. 유럽식 사고에서 모든 협력은 언제든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거래였습니다. 상대방도 그걸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그들도 결국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타협과 조정은 가능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 제게 한국과의 협력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는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의 계약을 성공적으로 분석하고
폴란드가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는 게 목표였거든요. 기술과 비용 일정만 맞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안에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처음엔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한국과 체결한 방산 계약을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들도 KF-21 해상 초계기,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초기 공급을 위해 인력과 자원을 아낌없이 투입했습니다. 양국 간 첫 합동 기술 검토 회의에 저도 배석했는데, 한국 쪽 기술진들은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응대 태도는 단호하면서도 유연했습니다. 그들이 준비해 온 자료에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단순히 무기 스펙을 나열한 게 아니라 폴란드의 지형적 특성, 기후 조건, 심지어 현지 정비병들의 기술 수준까지 고려한 맞춤형 운용 매뉴얼을 가져왔거든요. 한국 기술자 중 한 명은 유창한 폴란드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6개월 동안 언어를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성에 폴란드, 즉 실무진들도 감탄했죠. 하지만 저는 그때도 여전히 비즈니스적 성이라고만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려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의 진심까지는 읽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역시 동양 사람들은 완벽주의적이야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해석했죠. 더욱이 한국 측에서 가져온 모든 계약서와 기술 문서에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동맹국 책임 공유, 지속적 협력 관계, 상호 신뢰 기반.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그냥 외교적 수사라고 여겼는데요. 그러나 상황은 곧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체결 3개월 후 정권이 교체되면서 새롭게 들어선 폴란드 총리는 기존의 계약 구조에 대해 재검토를 선언했습니다. 당시엔 단순한 행정 절차라고 생각했지만 그 뒤에는 분명한 기류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 정부는 더 친서방적인 노선을 표방했고, 한국과의 협력보다는 독일이나 미국과의 전통적인 파트너십을 우선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정부의 고위 관계자 몇몇이 저를 따로 불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린 한국에서 기술만 가져오면 돼. 이후 운용은 독일이나 미국식으로 가는 게 나아. 한국 쪽은 너무 감정적이야. 계약 조건이 불합리하게 엄격해. 지금 와서 그들 눈치 볼 이유는 없지. 심지어 한 고위 관료는 어차피 기술 이전 받을 건 다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도해야지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들은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계산 가능한 거래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늘 그렇듯 너무 단기적이고 너무 일방적이었습니다. 마치 한국을 일회용 기술 공급 업체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폴란드 측에서는 한국의 동의 없이 독일 기술진과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일부 시스템을 독일의 에어버스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 측에서는 이런 변경이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전 협의를 요청했지만, 폴란드 정부는 우리가 산 무기는 우리 마음대로 개조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 측으로부터 한 통의 정중하지만 단호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현지 조립 공장의 설계도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일정상 심각한 지연이 예상됩니다. 또한 사전 합의 없이 제3국 기관과의 기술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본 계약의 일부 조항 이행이 어렵습니다. 저는 관련 부서에 사실을 확인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뭐 어때요? 어차피 거긴 제조업 국가잖아요. 우리가 가져올 건 다 가져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도해야죠. 늘 그렇듯이 한 엔지니어는 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냥 달래주면 되지 않나요? 돈 좀 더 주든지.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뚝하고 끊어졌습니다. 한국은 분명 계약 초반부터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기술 이전도 무기 공급도 불가능하다고요. 하지만 폴란드는 그 약속을 너무 쉽게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처음부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결국 한국은 아무 말 없이 한 줄짜리 통보문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계약 조항에 따라 정비 및 기술 지원이 전면 중단됩니다. 정비 중단. 그 한 줄은 곧바로 폴란드 전체 무기 도입 계획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건 단순한 공급 업체가 아니라 자신만의 원칙을 가진 파트너였다는 거려. 처음엔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비 몇 주 밀린다고 무슨 일이 나겠어. 기술적 문제야 현지에서 복구하면 되지. 폴란드 국방부 내부에서는 그렇게 안이한 목소리들이 오갔고 언론에도 아무런 발표 없이 조용히 넘기려는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 한 고위 관료는 한국 애들이 협상용으로 압박하는 거 아니야. 조금 기다리면 다시 연락 올 거야라며 여유를 부리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공급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비 중단이라는 말 한 줄로 계약 전 과정의 신뢰 기반이 무너졌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건 협상 카드가 아니라 관계 자체에 대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폴란드 정부는 여전히 기술적 문제 정도로만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문제는 연쇄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KF-21 기체에서 초기 작동 오류가 발생했는데 한국의 원격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복구가 지연됐습니다. 태상 초계기 조립 라인에서는 핵심 부품 호환 문제가 발생해 공정이 중단됐고요. 정비 매뉴얼은 있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응용할 수 있는 철학은 현장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떠나면서 가져간 건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이해하는 관점이었던 거죠. 무기란 단순히 부품 조합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운용 사상과 해석, 기준이 함께 전해져야 비로소 전력이 되는 거죠. 그걸 처음으로 절감한 순간이었습니다. KF-21의 화력 제어 시스템은 단순히 버튼을 누르면 되는 게 아니라 한국의 공군 운용 철학이 녹아있는 복합 체계였거든요. 그 철학 없이는 매뉴얼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폴란드 내부에선 책임을 놓고 서로 비난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인들은 한국이 갑자기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말하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국방부는 기술 이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고 해명했고요. 하지만 실무진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먼저 어겼잖아. 기술 다 받아놓고선 우리 태도가 좀 심했지. 한국 쪽은 말은 없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됐어.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당초 자문 역할로 시작했던 제 위치가 어느새 내부의 양심과 외부의 판단 사이에서 갈라지는 경계가 되어 있었거든요. 폴란드 정부는 제게 한국 측과 재협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저는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기술적 갈등인지 아니면 더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그 즈음 아직 현장에 남아있던 한국 기술진 한 명이 조용히 짐을 싸고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김상호라는 이름의 엔지니어였는데 그와 잠시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 말도 없이 가십니까? 김상호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상대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죠. 무기는 힘이 아니라 신뢰 위에 있어야 합니다. 김상호가 덧붙인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지금 우리 폴란드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동안 한국 측에서 보내온 모든 서류를 다시 꺼내 살펴봤습니다. 계약서부터 기술 매뉴얼까지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문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상호 신뢰, 공동, 책임, 지속 가능한 협력.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그냥 외교적 수사라고 여겼는데 한국에게는 실제 행동 지침이었던 거죠. 특히 기술 이전 조항을 보면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넘겨주는 게 아니라 기술을 함께 발전시킬 파트너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화 과정에서도 폴란드의 독자적 판단보다는 양국 기술진의 공동 검토를 원칙으로 했던 거죠. 우리는 그걸 간섭이라고 받아들였지만 그들에게는 책임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우린 도대체 뭘 했던 걸까? 기술을 갖췄다는, 자만 예산만 확보하면 된다는, 환상 상대를 파트너가 아닌 공급 업체로만 본 경솔함. 그리고 그 모든 착각의 끝에는 한국은 그냥 팔기만 하는 나라일 거야라는 뿌리 깊은 오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우리는 처음부터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벌어진 건 계약 체결 7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KF-21 항공기 실물 조립 시연이 예정되어 있었고 현장에는 국방부 차관 업체 관계자 저를 포함한 외국인 자문진 그리고 한국 기술진 2명이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대부분의 기술 지원을 중단한 상태였지만 계약상 의무 때문에 최소한의 참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실전용 엔진 연동 테스트 중 기체 내부의 보조 장비가 동작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결함 같아 보였지만 문제는 단순히 기계가 멈췄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을 복구할 수 있는 기술, 인력도 매뉴얼도 해석할 수 있는 체계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거든요. 폴란드 기술진들은 매뉴얼을 뒤적이며 당황했지만 그 안에 적힌 기술적 설명만으로는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은 곧 혼란에 빠졌고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폴란드 측 담당자는 당황해하며 한국 기술진에게 책임을 묻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죠? 매뉴얼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책 섞인 말들이 오갔죠. 그 중 한 명인 박민수라는 기술자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상황은 저희가 2개월 전 이미 예측하여 부품 정합성 매뉴얼과 사전 정비 매뉴얼을 요청드렸던 부분입니다. 박민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내부 방침상 공유할 수 없다고 회신하셨고 저희는 그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일순간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경고를 무시했고 그 대가를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을요. 사실 그 전부터 저는 한국 측의 태도에서 이상한 일관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모든 계약 문서에서 반복되던 단어 하나, 신뢰 우리는 그 단어를 가볍게 여겼고 그들은 그 단어 하나에 모든 시스템을 걸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단순히 기술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운영하는 철학까지 함께 전수하려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철학은 필요 없고 기술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더 충격적인 건 박민수가 꺼내 보인 문서였습니다. 그것은 2개월 전 폴란드 정부에 보낸 공식 요청서였는데 정확히 오늘과 같은 상황에 대한 예측과 대응 방안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방식으로는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전 검토와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폴란드 측 답변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해당 사항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 돌아와 처음으로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우린 도대체 뭘 했던 걸까? 기술을 갖췄다는, 자만 예산만 확보하면 된다는, 환상 상대를 파트너가 아닌 공급 업체로만 본 경솔함. 그리고 그 모든 착각의 끝에는 한국은 그냥 팔기만 하는 나라일 거야라는 뿌리 깊은 오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삼성과 LG로만 알던 그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정교한 군사 기술 체계를 갖추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잡한 신뢰의 구조를 요구하는 걸까요? 분명 그들 나름의 이유와 경험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걸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작은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간 기술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우리를 믿었습니까? 이메일을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18년간 군사 분석관으로 일하면서 과연 누군가를 진심으로 신뢰해 본 적이 있었던가? 김상호가 보낸 답장은 짧고 조용했습니다. 신뢰는 한쪽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지켜야 완성됩니다. 저희는 끝까지 믿었습니다. 믿음을 내려놓은 건 다른 쪽이었습니다. 그 한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그제야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얻었지만 그 기술을 지탱하던 철학을 잃었습니다. 그 실수는 언젠가 반드시 우리를 더 큰 위험으로 몰아넣게 될 거란 걸.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두려워졌습니다. 무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는 걸, 그 안에 만든 사람의 정신과 책임이 함께 들어있다는 걸 한국에서 배웠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우연히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폴란드 정부 내부에서 한국 기술을 분석해서 독일과 공유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었지만 일부 고위 관료들이 어차피 한국과는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가진 걸로 뭔가 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선을 넘으려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왜 그렇게 신뢰를 강조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신뢰를 저버린 기술은 결국 더 큰 배신을 낳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의 끝에는 모든 관계의 파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제가 과연 이 상황을 막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침묵해야 할지 김상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신뢰는 지켜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저는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결국 저는 폴란드 국방부에 제출해야 할 최종 기술 보고서를 앞에 두고 펜을 들고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 안에 담겨야 할 내용은 이미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얼마나 정교했는지, 문제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하지만 문제는 제가 그 진실을 적을 자격이 있는가였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그들을 단지 하나의 저가 공급업체로만 판단했고 신뢰나 협력보다는 수치와 스펙만을 들여다봤으니까요.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들은 그 소문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폴란드 정부 내 일부 세력이 실제로 한국 무기 시스템을 분해해서 독일 기술진과 공유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것도 한국의 동의 없이 완전히 비밀리에 말입니다. 그 계획의 핵심은 이런 거였습니다. KF-21과 해상 초계기의 핵심 부품들을 분해 분석해서 독일의 라인메탈사와 기술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명분은 유럽 내 방산 기술 표준화였지만 실제로는 한국 기술을 훔쳐서 독일 기업과 새로운 사업을 벌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계획이 나토 기술 공유 협정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보는 순간 정말 경악했습니다. 한국 측 기술 분석 및 역설계를 통한 유럽형 개량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는데 그 안에는 한국 무기의 핵심 기술들을 어떻게 추출하고 변형할 것인지가 상세히 적혀 있었거든요. 심지어 한국 측에는 기술적 문제로 인한 개량이라고 불러댈 예정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도둑질이었습니다. 그것도 신뢰를 바탕으로 기술을 나누어준 상대방을 완전히 배신하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 기술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신뢰가 없다면 기술은 의미가 없으며 기술만 남기고 신뢰를 잃는다면 그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일이 바로 그 재난의 시작이었던 거죠.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낸 뒤 저는 결국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기술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감정을 담은 보고서였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신뢰 위에 설계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 신뢰를 오해했고 결국 스스로 무너뜨렸다. 향후 모든 유럽 내 방산 협력은 기술 이전보다 먼저 신뢰관계의 설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저는 그 보고서 마지막 장에 더 중요한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국 기술의 무단 분석 및 제3국 공유 계획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이는 국제적 신뢰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이며 장기적으로 폴란드의 외교적 고립을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사직서를 한 장 더 얹었습니다. 제 동료들은 놀란 눈으로 말렸습니다. 이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그냥 원래대로 넘어가. 유럽 시스템은 원래 이런 거야. 한 선배는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야누시,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야.
이건 비즈니스야. 한국도 결국 돈 벌려고 한 일이라고. 하지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신뢰라는 단어를 당연하게 여기는 나라로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배운 이 철학을 유럽 전체에 전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평화를 만드는 방산협력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준 건 무기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평화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 앞으로 제 삶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말이 많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계약서에도 회의에서도 항상 필요한 말만 조용히 던지고 그 다음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그 어떤 국가보다도 깊은 책임감과 따뜻한 신뢰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책임을 먼저 내보이는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그걸 읽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침묵을 방관이라 오해했고 그 단호함을 고집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압니다. 그 침묵은 우리도 아픕니다라는 말 없는 절제였고 기다리겠습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의 배신을 알고도 즉시 보복하지 않고 조용히 모든 지원을 중단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노보다 실망을 비난보다 안타까움을 선택했던 거죠. 이제 저는 한국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앞선 것이었는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각국에서는 한국식 신뢰 기반 협력 모델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이미 한국과 새로운 방산협력 협정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제시한 모든 신뢰 조항들을 적극 수용했다고 해요. 한국은 결코 무기만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신뢰를 파는 나라입니다. 기술이 아닌 철학을, 계산이 아닌 진심을, 이익이 아닌 원칙을 건네주는 지극히 인간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적임이야말로 21세기 국제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가 한국이 우리에게 무엇을 팔았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거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믿어도 된다는 희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저버린 쪽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과 협력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번엔 제가 먼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 당신들이 지켜온 그 침묵과 신념의 무게를 이제는 저도 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신뢰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겠다고,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그 소중한 철학을 유럽 전체에 전하는 일에 제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고 말입니다. 한국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무기에 대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을 믿는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지금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단순히 존경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조용한 품격과 묵묵한 신뢰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희망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저는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곳은 진짜 신뢰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나라니까요.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한 조각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한 조각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